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동기, 애니어그램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넘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이후경 박사님의 책, 애니어그램, 자아를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고대의 지혜에서 출발해서 현대 심리학과 만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요. 우리 성격의 그 뿌리 깊은 동기, 그리고 핵심 유형을 이해하고 또 이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요즘 MBTI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MBTI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선호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면요. 애니어그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동기나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 주목을 합니다. 약간 무의식적인 끌림이나 회피 이런 것들이죠. 그 뿌리는 아주 오래돼서 고대 중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20세기에 그 구르지에프라는 신비 사상가를 통해서 서구에 소개가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오스카 이카조나 클라우디오 나란조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걸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이 9개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유형의 뿌리에는 각기 다른 근원적인 두려움 같은 게 있다고 하셨죠. 예를 들면 버려질까 봐 두렵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식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아주 간절한 욕망이 생겨나는 거고요. 사랑받고 싶다, 아니면 유능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특정 감정에 확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열정 또는 집착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일종의 악덕인 셈이네요. 예를 들어서 완벽해야 한다는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 분노라는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막 화가 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각 유형에게는 그 악덕을 넘어설 수 있는 미덕이라는 긍정적인 힘도 같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린 1번 유형 같은 경우 그 분노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평정심이라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악덕하고 미덕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그런 감정적인 함정, 즉 악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시작점이고 미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이후경 박사님은 이걸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된 유아기적 핵심 감정 양식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틀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결국 심리치료나 자기성장의 과정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이야기네요. 그런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 이호경 박사님의 스승이신 이동식 박사님께서 심리치료를 얼어붙은 땅에 봄을 가져다주는 것에 비유하셨다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애니어그램도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악덕은 치유를 통해 미덕으로 거듭난다는 말처럼요. 그렇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서구에 알린 그 구르지에트는 인간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대로만 사는 전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는 이걸 제4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애니어그램의 여정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욕망을 거쳐서 자칫 악덕에 빠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관찰 그리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자기 변형이자 자기 실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기본적인 틀 위에서 9가지 구체적인 성격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바로 힘의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머리 중심, 그러니까 사고형, 가슴 중심, 감정형, 그리고 장 중심, 본능 행동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머리 중심 5, 6, 7번 유형은요. 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정보를 모으고 계획 세우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가슴 중심 2, 3, 4번 유형이네요. 이분들은 관계, 감정, 또 타인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이미지나 뭐 특별함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과거의 감정이나 경험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군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장중심 891번 유형. 이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감각, 현실적인 힘 이런 걸 중시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주 분명하거나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힘, 혹은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힘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죠. 스트레스에는 주로 분노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에게는 이 장중심 유형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 하네요. 60에서 70% 정도 된다고요.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이 좀 본능적이고 행동 중심적이라는 걸까요? 재밌네요. 그럼 이 세 가지 힘의 중심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장 중심부터 시작해볼까요? 8번, 9번, 1번 유형이죠? 좋습니다. 8번 유형, 도전가부터 보죠. 이분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을 좀 주도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솔직하고 결단력 있고 또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의감도 강하고요. 근데 때로는 너무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거나 좀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한테서 이런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하죠. 이분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통제당하는 것이고 미덕은 순수함입니다. 네, 다음은 9번 유형, 평화주의자네요. 갈등을 피하고 내면과 외부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핵심인 분들이죠. 수용적이고 인내심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데는 좀 소극적일 수 있겠네요. 링컨 대통령에게서 이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단절과 갈등이고 미덕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장중심의 마지막 1번 유형, 개혁가입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이들의 집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는 미덕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곤 하죠. 듣고 보니 장중심 유형들은 모두 현실 속에서 뭔가 하거나 바로 잡거나 유지하려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번엔 가슴 중심 2번, 3번, 4번 유형으로 가볼까요? 관계와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2번 유형, 조력가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핵심이에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깃죠. 근데 때로는 자신의 필요는 잘 못 돌보거나 타인의 인정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집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미덕에 이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 유형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죠. 네, 다음 3번 유형 성취가군요. 성공과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네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고 목표 지향적인데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진정한 감정을 숨기거나 기만이라는 집착이라고 하셨죠? 좀 지나치게 경쟁적이 될 수도 있겠군요. 건강하게 성장하면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성이라는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경영의 귀재로 불렸던 제구엘치가 이 유형의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꼽히는군요. 맞습니다. 가슴 중심의 마지막 4번 유형, 예술가 또는 개성주의자라고 불립니다.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함, 특별함 이런 걸 찾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렬해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죠. 하지만 평범함을 좀 견디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시달리거나 타인을 질투하는 그런 집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미덕인 평온함, 즉 균형감을 찾을 때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해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분들이 떠오르네요. 아, 가슴 중심 유형들은 확실히 사람들과의 관계나 감정적인 연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중심 5번, 6번, 7번 유형을 살펴볼 차례네요. 생각하고 분석하는 유형들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5번 유형 탐구자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유능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데 좀 감정 표현에는 서툴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나 자원을 좀 움켜쥐려는 인색함, 즉 탐욕이 집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지혜롭게 나눌 줄 아는 무집착의 미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주 언급되죠. 네, 6번 유형 충성과는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는군요.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스럽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핵심적인 집착은 두려움 그 자체인데 이걸 극복하고 신뢰를 배울 때 진정한 용기라는 미덕을 발휘하게 된다. 인텔의 전설적인 CEO였던 앤디 그로브의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6번 유형의 그런 경계심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다재다능하죠. 근데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탐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깊이를 더하는 절제, 즉 맑은 정신의 미덕을 배울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그런 혁신적인 에너지와 열정에서 이 유형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들 하죠. 와, 머리 중심 유형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지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9가지 유형의 핵심 동기랑 특징들을 간략하게나마 쭉 훑어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딱 떠오르는데? 하는 그런 유형이 있으셨나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단순히 나는 몇 번 유형 이렇게 규정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셨죠. 저자분은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했던데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나를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죠. 내 안에 숨겨진 동기나 두려움,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감정 패턴, 그게 악덕이죠. 그리고 나의 잠재력, 미덕,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각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다른 유형의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기 쉬운지 이걸 분열 방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성장하고 안정될 때는 어떤 다른 유형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이건 토막 방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통찰도 제공해요. 예를 들면 평화를 중시하는 9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불안하고 의심 많은 6번 유형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 목표 지형적인 3번 유형처럼 활력을 띨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역동성을 이해하면 스스로를 조절하고 성장 방향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 단순히 그냥 유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심기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돼요. 나의 그 근원적인 상처나 방어기제 같은 걸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미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치유이자 성장이니까요. 그리고 또 각 유형별로 건강한 상태부터 평균, 불건강한 상태까지 이르는 발달 수준이라는 계룡도 있거든요. 내가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는 특정 성격 장애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첫 번째가 이렇게 나를 위한 도구였다면 두 번째 활용 가치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즉 관계와 조직 속에서 시너지를 내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마다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동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오해는 줄고 소통은 훨씬 원활해집니다.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저자 역시 그 MBA 시절 팀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동시에 또 중요한지를 강조했었죠. 네. 그래서 리더십 개발이나 팀빌딩에 애니어그램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찾고 또 팀 내의 잠재된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나 켈로그 같은 유명 경영대학원에서도 리더십이나 팀워크 교육에 애니어그램을 활용한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거죠. 그 크라이슬러를 살린 리 아야코카가 팀워크를 외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팀의 사기에 기여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처럼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보여줄 리더십도 결국 개개인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최적의 팀워크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애니어그램이라는 참 깊고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행동의 근원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동기와 또 무의식적인 반응, 즉 악덕에서 벗어나서 더 의식적이고 건강한 선택, 미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지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시너지를 만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애니어그램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잠든 거인, 그러니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정말 1 더하기 1이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겠죠. 마지막으로 그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한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제가 해냈습니다 하고 전보를 쳤더니 아버지가 네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떤 성취든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참 드물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수많은 우리의 노력이 함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은 과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발휘해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